그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최근 그 발언들을 좀 보면은요. 일단 내년 2분기에는 뭐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뭐 통화 정책도 계속 이제 계속 팽창 위주로 좀 유지할 것이다. 뭐 그런 게 있고 또 미국 의회에서 그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한 9천억 달러 수준에서 좀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뭐 저금리, 제로금리하고 그 유동성 팽창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축이 그 내년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도 되겠죠. 네.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내년 2분기에 경제가 좋아지는 걸 주식시장이 모르고 그걸 가격에 반영 안 해놨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 가격에 반영해놨겠죠. 근데 예, 아직 예.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게 뭐냐면 금리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진짜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다 싶어서 금리는 왜냐하면 후행적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지표에서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주가지수는 경기 선행지수에 넣어요. 그렇죠. 경기의 움직임보다 얘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서서 주가지수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채 금리는 경기 후행지수로 넣습니다. 얘는 경기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에 선반영된 내년에 경제가 좋아진다. 특히 2분기쯤 되면 경제가 확연하게 좋아질 것이다. 거기다가 백신이 아마 빨리 접종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2, 3월 달쯤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보면은 뭐 내년 2, 3월 지나고 봄 되면 확실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백신 맞은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저기 크루즈선도 타고 다니고 뭐 이럴 거란 말이죠.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 막 저기 뭐 맛집도 다니고 그렇게 되면 야 진짜 좋아지는가 보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걸 다 반영했다고 봐요, 저는. 이미?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선행적으로 움직인 것이죠. 한 6개월 이상 앞당겼네요. 근데 금리는 후행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2분기에 경기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이미 반영했으니까 그러는데 주가를 이제 압박하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러면 내가 주식 팔고 채권 살까? 주식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자금의 이동이 발생할 우려가 내년 2분기부터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로금리 유지하는 거는 그 와중에서도 단기금리는 그러니까 연준이 이야기하는 연방기금리는 사실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은행들 사이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콜금리라고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그 금리는 뭐 제로로 유지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만기가 길어지면 연준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만기의 채권은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고 긴 만기는 시장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 시장의 힘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10년짜리 이런 금리가 경기 좋아지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10년짜리 미국 국채금리가 0.9% 정도 하는데 이게 1.5%를 넘어서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는가 주식시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내년에 이게 뭐 내년 상반기 말쯤 되면 1.5%까지는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이 1.5%까지 가고 그렇다면 이제 나온 김에 말씀하신 김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셨는데 그럼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이게 금리차가 벌어졌을 때, 좁혀졌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가령 내년 2분기쯤에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정책하시는 분들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금리 올리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곧바로 올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연준의 정책은 훨씬 더 후행적입니다. 경기 좋아질 때는. 나빠질 때는 빨리빨리 금리를 낮추지만 경제가 좋아질 때는 충분히 좋아지도록 기다려야 돼요. 케인즈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제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뭐 별게 아니고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올려놔야 된대요. 그럼 마치 우리가 이제 시골에 옛날에 물 펌프, 마중물 넣고 막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펌프질을 더 이상 안 해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냅둬도 이게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경기 침체가 떨어지면 냅두면
냅둔다고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걸 끌어올리고 이까지 정상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손을 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경기가 회복된다? 이 단계에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까지, 옛날 수준 올라갈 때까지 예. 계속 저금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내년에는 없을 거고요. 예. 내년 2분기부터 경제가 뭐 확실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2022년에 할까? 아니 2023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정책의 속성상 예. 경제가 충분히 좋아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옛날만큼 좋아졌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근데 시장은 아무리 채권 시장이 좀 후행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최소한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조금 후행해서 따라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 주가는 제일 먼저 이미 좋아지는 거 다 반영하고 들어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채권은 그 다음에 반영하고 들어가는 건 장기금리일수록 예. 연준은 제일 늦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관리하는 연방기금리 또는 예. 연방기금리와 가까운 보통 단기금리 핵심을 2년짜리로 보는데요. 2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면 그냥 제로에서 쭉 머무는 것이죠. 예. 근데 10년짜리 금리는 경기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경기가 바닥에서 올라감에 따라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 장단기 금리 차 확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아, 예, 좋아지고 그게 있다. 가장 확실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경제 지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미국의 10년짜리하고 2년짜리하고 이걸 이제 장단기 금리의 핵심으로 보는데 예. 이게 좀 꽤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요. 지난 네. 3월 달 이후로 계속 예. 확대되고 있는 과정. 근데 예전에 보면 이게 어디까지 확대되느냐면 지난 세 번의 경기 침체에서는 똑같이 이 2년하고 10년이 250bp, 2.5%포인트 격차가 생길 때까지 이게 확대가 되더라고요. 네. 지난 세 번이 똑같았습니다. 네. 250, 260bp였는데 이번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 2년짜리 금리, 연준이 금리 올린다라고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러면 2년짜리 금리는 제로에 쭉 머물러 있고 네. 10년짜리는 지금 0.9%인데 예. 한 3%까지 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2.5%, 2.6%, 3% 근처까지 쭉 올라가고 나면 가져야지. 그때 가서 이제 경제가 충분히 좋아졌네. 금리 올려볼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아, 예. 예. 연준이 금리 인상이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경기가 앞으로 좀 더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연준이 저렇게 계속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한 내년, 내후년쯤에는 경기가 악화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쭉 축소가 된 장기금리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축소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한 1년 지나면 경기가 많이 둔화가 되겠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 국면을 통해서 장단기 금리가 쭉 확대가 되다가 한 250bp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쭉 축소가 되는데 어디까지 축소가 되느냐? 둘이 같아질 때까지. 네. 이게 2년짜리 올라오고 10년짜리가 내려오면서 붙어버리게 네. 되면 그때부터 또 시장이 다시 나타나죠. 시작이군요. 네. 경기 침체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10년물은 0.95 정도 되고 2년물이 0.13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8월까지만 하더라도 10년물이 0.52까지 떨어졌다가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쭉 오르고 있고 그 2년물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차이가 보니까 한 0.8밖에 안 돼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한 2.5까지 가려면은 이제 좀 시작이라고 뜨기 시작하는 뭐 시작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내년 봄 정도 네. 예. 백신이 만약에 지금 뭐 저기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 봄 정도에 야 진짜 확실하게 이제 경제 좋아지겠구나 네. 이렇게 되고 예. 10년짜리 금리 올라가고 연준은 그 과정에서도 아니 우리 금리 인상 생각은 없어요. 2022년에도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고 예. 그럼 장단기 금리가 확대가 되겠죠. 지금 10년물하고 미국 2년물 비교해 보면 한 80bp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직은 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앞으로도 그 미국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좀 더 금리만 보더라도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지금도 사실 충분히 좋은데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 특히나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 주식 시장에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네. 경제 좋아지면 뭐 기업들 이익 증가하겠네라는 측면이 있고
아니 그동안 금리가 낮아서 이게 주식에 유동성이 많았는데 금리 올라가면 이거 유동성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우려도 있고 이게 양쪽으로 들어가요.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근데 금리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은 그걸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때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라도 없으면 자산 가격이 너무 튀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연준이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그냥 가만 냅둡니다. 굳이 안 잡아요. 예.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버블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예. 장기금리가 막아주는 역할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게 야경꾼, 채권 시장의 야경꾼 역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야경꾼으로 그런 거잖아요. 저기 침범해 올지 않을지 지키는 그런 네. 또는 뭐 이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채권 시장이 경기 좋아질 때 금리를 올려서 근데 채권도 그렇죠. 채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자기도 상당히 아파요. 가슴 아프고 아픈데 이 한 몸 바쳐서 자산시장의 버블을 막아주마 이런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이 이 구간에서는 깨지고 채권을 하시는 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쁜 뉴스긴 하지만 그게 이제 채권 시장의 야경꾼 역할이다. 원래 채권은 그런 역할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견디세요. 그러고 나면 뭐 자산 버블을 막을 수 있으니 예. 좋은 거 아니냐. 네. 그러고 나면 또 혼자 가면 금리 떨어지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미국 정시 중에서도 지금 남아 있는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1월 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공화당이 상원을 잡을 것이냐 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이냐 이게 갈리고 미국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현재 박빙이라고 합니다만 하여간 이 어느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좀 미국 주식 시장의 변화는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그러는 것 같아요. 경제가 이게 바이러스 이후에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정부가 경기 부양책 안 써도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자연스럽게 못 따라가면 경기 부양책 쓰겠지 뭐 대규모 부양책 계속 써주겠지 네. 이런 기대인데 여기에는 강력한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하원이랑 상원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그냥 경기 부양책 이만큼 합시다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부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2명이 다 민주당이 돼주면 네. 그러면 공화당, 민주당 상원이 각각 50명이고 부통령이 그렇죠. 캐스팅 예, 보트 캐스팅 역할을 보트 하니까 예, 다 민주당이 다 하는 거네 뭐 네. 이런 건데 여기서 만약에 공화당이 이제 투석을 다 차지해 버린다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뭐 52대 48이 돼 버리니까 예. 공화당의 힘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네.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하원이 뭘 하려고 할 때 상원 공화당이 내가 원하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대규모 부양책 또는 친환경 네. 인프라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돈 많이 썼지 않냐. 네. 공화당은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예. 돈 쓰는 건 최소화하자. 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한테 돈 쓰지 말고 공화당의 보수적인 의원들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돈 계속 뿌린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좀 면책해주고 얘들 세금 좀 감면해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고용을 증가시킬 때까지 우리가 좀 기업들을 돌봐주면 되지 않겠냐.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돈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기업들한테 혜택을 줍시다. 이렇게 예. 되면 당연히 민주당이 그거는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맨날 싸우는 일이 생기겠죠. 예.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타격을 심하게 입을 겁니다. 그래서 네. 조지아주 선거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 달러 문제를 짚고 싶은데 달러가 지금 1,080원까지 떨어졌다가 원 달러 환율 보면 이제 지금 또 1,109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인 것은 사실 같고 달러 인덱스도 90.5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자산 시장이나 또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미국의 달러라는 것은 사실은 뭐 언제든지 약달러가 강달러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도 많았으니까 이렇게 할 때 지금 약달러 현상이 어떻게 되면은 강달러로 바뀔 수 있는지 또 그랬을 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산 시장 또 주식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요 점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한번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달러를 많이 풀어서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 것 같은데 경기 회복 조짐이 좀 보이고 하면은 다시 강달러 쪽으로 해서 미국이 뭐 긴축을 한다거나 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쪽을 한번 여쭤보고. 그렇죠. 네. 네. 그 사실 뭐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 사이에서의 통화 가치는 금리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나 주도적인 국가가 미국이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 뭐 일본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느냐,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죠. 거기다가 달러는 기축통화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그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를 끌어올려야 된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경제성이 다 올라가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성장률이 못 올라가면 이거 지는 거다. 이런 게임이라고 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를 끌어올릴 건데 뭐 경기 부양책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구 낮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경기 부양책 정부가 하는 재정 가지고만 되겠냐? 달러도 쓸 거다. 달러 약세 쓸 거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얘들이 달러 약세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자기네들부터 경제가 좋아지고 볼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달러 약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 그 정도의 여력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뭐 금리 인상이나 달러와 강세나 미국의 긴축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긴축을 할 때나 이제 달러를 다시 강세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 특히나 가령 미국의 재정 정책이 공화당 민주당이 티격태기가 잘 안 된다거나 뭐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 틀이 없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계속 밀어붙일 거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긴 하지만 한 번씩 유럽을 보고 있으면 참 걱정되는 거예요. 달러와 강세라는 거는 달러와 약세라는 달러 혼자만 약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상대적인 유로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아이고 쟤들 바이러스 저렇게 돌고 있고 거기다 신종 바이러스에다가 참 경제는 진짜 성장도 못하고 쟤들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번씩 그래서 유럽 주가가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 주가 많이 올라갔고요. 신흥국도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유럽은 못 올라가요. 그렇더라고요. 유럽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걱정되는 거야. 쟤들 좀 따라와주면 달러 약세 신나게 밀어붙일 건데 유로와 강세도 되네. 달러 약세 신나게 밀 건데 얘들이 쟤들 저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예요. 그래서 한 번씩 유럽 주가가 푹 떨어지면 달러 약세가 주춤합니다. 허걱. 계속 가도 되나? 이러다가 유럽 망하는 거 아니야? 다시 달러 약세가 좀 멈췄다가 뭐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유럽 주식 시장이 하루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가던 게 갑자기 확 돌아서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달러화 약세라고 하는 게 지금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만큼이나 강력하게 금융시장이 믿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속도인데 속도가 유럽이 좀 괜찮고 할 때는 유럽 주가 올라갈 때는 속도가 강하게 달러 약세 확 갔다가 유럽이 주가가 푹 떨어지고 그러면 어이구 다시 돌아갔다가 또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다가 유럽이 좀 괜찮아지면 또 달러 약세로 가고 그런 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약달러 현상. 우리가 친미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금융시장은 미국의 정책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 너무나 달러 약세를 원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